1506년 조선 왕조는 격변했습니다. 중종, 종종 이 즉위한 지 불과 22일 만에 잔혹한 피해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반정은 단지 시작일 뿐 피해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인정을 펼치겠다던 젊은 왕은 곧바로 가장 잔인한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4명을 죽이라는 것. 권력의 잔혹한 모순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새 왕의 찰나의 영광이, 다른 한쪽에는 내 어린 생명에게 드리워진 영원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잘못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째서 중종은 조선의 국법까지 어기면서까지 그들을 사약으로 처벌해야 했을까요? 이는 왕이 숨겨야 했던 더 깊은 위협, 더 어두운 비밀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숙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후퇴이며 정치의 잔혹성이며 그리고 왕권의 존립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신성하지 않다는 고통스러운 약속입니다. 사치스러움이 절정이던 시절, 창덕궁은 그들에게 여전히 낙원이었습니다. 가장 큰 아들, 세자 이황은 의젓함과 총명함을 지닌 채 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어른스러움을 보였습니다. 마치 곧 닥칠 재앙을 미리 알고 조심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와 시오를 알지 못했습니다. 폭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폭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학문을 배우고 스승에게 순종하며 부왕의 사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은 곧 한 왕조의 계승자가 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광란의 연회에서 연산군은 만취한 채 8살의 세자를 불렀습니다. 방탕한 왕은 물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들을 잘 보살피겠느냐? 이황은 꼿꼿이 서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연산군을 노하게 했고 그 후 아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어린 세자는 이미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황은 어머니에게 양심의 엄청난 무게를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2가지 불효 사이에 갇혔음을 깨달았습니다. 방탕함에 동조하면 왕실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국가에 대한 불효이며 거부하면 부왕을 노하게 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효였습니다. 이황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고 속삭였습니다. 차라리 불효한 자식으로 벌을 받더라도 불이 난 군주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패비신 씨는 경악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가올 비극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는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패비신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들은 왕가의 피다. 무례하지 마라. 그러나 군사들은 냉혹하게 응답했습니다. 이제 세자도 대군도 없다. 오직 역적의 자식들뿐. 왕자에서 정치범으로 전락한 그들. 이곳이 그들이 보낼 마지막 22일의 감옥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은 중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어좌를 만지며 독백했습니다. 나는 왕인가? 아니면 권력의 인질인가? 그는 자신의 형 연산군의 아들들, 즉 조카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새 왕조의 첫날부터 박원종을 위시한 공신들은 네 왕자들의 즉각적인 사형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폐하의 왕위와 새 왕조의 안정을 위해 화근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중종은 경악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경노했습니다. 너희는 미쳤는가? 겨우 6, 8살짜리 아이들이다. 어찌 조선의 국법을 잊었단 말인가? 그는 외쳤습니다. 역적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16세 미만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고 국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정으로 얼룩진 백성들의 마음과 총명한 세자 이황과 미래의 복위의 깃발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폐하,
이 어자가 저희들의 결단과 피로 세워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폐하의 안위가 바로 최고의 국법입니다. 중종은 그날 밤 아이들의 목숨을 간신히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감시받는 존재임을. 양심과 권력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내관김에게 은밀한 임무를 내립니다. 감금된 아이들에게 가라. 뇌물을 써서라도 그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위험하지 않은지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연산군의 죄악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조선의 법도를 지켜라. 남은 시간은 22일. 중종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조선의 법도를 수호하고 왕위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조카들을 희생시키고 어좌를 지킬 것인가? 무력은 없었지만 권력과 양심의 싸움은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4명의 어린 왕자들은 구원이 아닌 인륜을 저버린 한 왕조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관김의 임무는 왕자들의 무고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왕의 마지막 양심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좁고 차가운 방에서 4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8살 소년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깊었습니다. 내관김은 왕의 명령을 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왕에게 만약 폐하 중종께서 전하의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황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랍도록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아버님 연산군은 왕의 도리를 잊으셨습니다. 만약 제가 산다면 저는 왕이 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아버님의 잘못을 속죄하며 조용히 살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제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무고하다. 중종은 외쳤습니다. 그는 8살 조카의 지혜와 체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왕위를 탐할 아이가 아니다. 그는 위협이 아니다. 중종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들고 공신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법과 인륜, 그리고 이제 증거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왕의 망설임과 내관김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즉시 공신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인정은 곧 배신이었습니다. 겨우 8살짜리 아이의 말에 흔들리다니 박원종이 소리쳤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리려 한다. 이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박원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왕이 법도를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협을 만들어내야지. 박원종이 위조된 서찰을 어좌 앞에 던졌습니다. 폐하, 아직도 인륜을 논하실 때입니까? 신수군의 잔당들이 폐세자 이황을 내세워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처형하지 않으시면 반정은 실패하고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중종은 서찰을 읽고 절규했습니다. 거짓이다. 이것은 너희가 만든 거짓 명분이다. 박원종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백성들이 믿고 군사들이 동요하면 그것이 곧 진실입니다. 폐하, 선택하십시오. 죽은 조카들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이 나라입니까? 이것은 설득이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은 부서졌습니다. 법도도 증거도 왕의 권위도 공신들의 무력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힌 인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인륜을 죽였습니다. 조선의 법은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통보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사약이 바로 조정의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한때 세자의 결백을 들었던 내관김은 이제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이 약이 달콤한가요? 이걸 다 마시면 아바마마가 돌아오시나요?
동생이 배고파해요. 6살짜리 아이의 마지막 순수함은 그 독배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께 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왕조는 인륜을 잊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죄 없이 죽습니다. 중종은 권력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양심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는 인륜과 법도를 배신했습니다. 반정 2달 후 11월 6일 연산군은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적의 칼이 아닌 자신의 폭정이 불러온 비극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성의 질문, 이 약이 달콤한가요? 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1506년의 비극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근간에 깊은 균열을 남긴 끔찍한 교훈이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의 붕괴였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왕조는 스스로 법을 굽혔고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며 후대의 피해 숙청에 잔혹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둘째, 왕권의 한계입니다. 중종은 왕국의 수장이었지만 공신들의 집단적 의지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요된 선택을 했으며 그 타협은 이후 수십 년간 조선 정치의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셋째, 인간 존엄성의 가치입니다. 내 황자는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안정을 위한 도구이자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왕위는 보존되었으나 양심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인정, 영정을 약속했던 새 왕조의 맹세는 운명의 9월 22일 4명의 죄 없는 아이들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극은 네 왕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연산군을 말리려 했던 현명한 왕비 패비신 씨는 2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중종의 배려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는 3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모든 날은 아들들을 그리워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정치에 의해 산산조각 난 가족을 향한 마지막 애정이었습니다. 중종은 오랫동안 재위하며 반정을 성공시킨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위의 대가는 평생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506년의 비극은 조선의 4가지의 지울 수 없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 법치주의의 붕괴였습니다. 법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둘째, 왕권의 한계였습니다. 중종은 공신들의 그림자 속에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인간 존엄성의 파괴였습니다. 내 아이는 왕조의 안정을 위한 재물이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선례였습니다. 한번 무너진 인륜의 둑은 이후 조선의 더 잔혹한 사화시호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단지 슬퍼하기 위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황, 이성, 이인, 이돈수, 이 4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반드시 책임과 함께해야 하며 법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잔혹함이 아들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정치의 잔혹함이 그들의 무고한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역사에 대한 차가운 질문뿐입니다. 한 국가의 안정이 과연 내 아이의 무고한 생명보다 더 무거웠는가? 오늘 우리가 내리는 대답이 그 작은 왕자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왕자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똑바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지나간 사건을 암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은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1506년의 그 공신들과 과연 다릅니까? 우리는 여전히 더 큰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잔인함을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책임한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개인의 존엄성을 봅니다.
역사는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4명의 어린 왕자들은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관심의 영원한 희생자입니다. 가장 깊은 추모는 우리가 정의와 복수를 생각할 때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추모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도 침묵을 선택할 때, 질서라는 이름으로 잔혹함을 용인할 때, 우리는 그들의 비극을 반복하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그들이 빼앗겼던 바로 그 존엄성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단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과거가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의 선택을 심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희생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잘못된 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이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의 흔적, 하나의 고뇌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